안녕하세요. 최우신 구독자 여러분. 월요일 저녁 최상욱의 부동산 스트리밍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알찬 내용으로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같이 한번 저와 잘 진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최상욱의 아파트 가치가격 연구소 네프콘에는 일주일에 3개 이상의 컨텐츠가 올라오고 있는데 평균 주 8회 신규 업데이트로 하여튼 업데이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올라온 거는 강남권 리포트를 한번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계실 건데 어쨌든 서울 주택시장에서 가장 대장이라고 하는 지역이 강남이고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그리고 강동구까지 해서 동남권이라고 부르는데 뭐 강남 4구라고 하겠습니다. 동작구 미안해! 여튼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리포트를 쭉 썼고요. 보고서는 한 125장 정도 돼요. 그래서 강남에 대한 그런 인덱스 자료가 돼 있고 그리고 2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실거래가를 분석을 하고 그리고 실거래가뿐만 아니라 뭐 입지 환경, 상품 가치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분석을 했고 그리고 서른 공식에 기반해서 적정가가 얼마 정도 될 것 같다 이런 것도 넣습니다. 그래서 구독하시면은 보실 수가 있는데 페이지는 이렇게 되어 있고 원래는 이거를 굉장히 유료로 좀 비싸게 팔아볼까 이런 생각 했었다가 그냥 구독자분들 다 보시게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받으면은 여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그래서 전달해 드릴 주요 뉴스들은 최근 주택시장이 여러 가지로 좀 화랑세죠. 약간 화랑세라고 할 수 있고 또 약간 어떻게 보면은 양극화 이게 좀 더 심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 시장뿐만 아니라 뭔가 주택 부동산 시장 건설 안전 쪽에서도 계속해서 뉴스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오늘 준비한 뉴스는 일단 LH 관련이고요. LH가 얼마 전에 소위 그 순살 아파트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91개 현장에서 15개 현장이 문제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그게 끝이 아니라 사실은 11개 현장이 더 나왔습니다. LH가 감리 발주했던 게.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보고도 제대로 되지 않는 이런 관행이라든 게 있다 보니까 거의 완전 질타를 받고 있는데 이 이슈를 오늘 다룰 예정이고요. 그리고 수도권 청약률이 최근에 굉장히 올라갔다는 내용, 그리고 3040 영끌의 기환, 그리고 이제 혼인신고 해도 되냐 소득요건 파격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런 내용을 좀 다루고요. 그리고 반대로 지방에선 지금 공사 중단이 속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어느 정도 선을 넘었는데 제주도에서 85제곱미터를 12억에 분양하겠다는 시행사가 있어가지고 이게 제가 나왔던 고등학교 바로 옆에 분양을 하는 건데 와우 이게 또 선 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은에서 역전세 리스크 관련 레포트를 8월 3일 날 또 8월 11일 날 이렇게 또 냈거든요. 그것도 여기 보고서에 조금 담았으니까 네프콘 뉴스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한은에서 뭐 주택 폭락이 오히려 좋다 이건 조금 이렇게까지 얘기하진 않았지만 주택이 조금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레버리지 측면에서 보면은 오히려 좀 더 환영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느껴졌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 얘기랑 잠실 주공아파트 잠주 5단지 이게 50층 재건축에서 70층 재건축으로 지금 바뀌어져 나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여기서 제가 보면서 어차피 아티클을 읽으셔도 되는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랑 제 생각을 간단하게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LH 얘기부터 할게요. 일단 LH는 아시겠지만 7월 30날에 조사를 했고 이날 제가 언더스탠딩 출연을 했었는데 91개 단지를 전수조사했습니다. 무량판 구조로. 근데 그중에 15개에서 에러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설계 누락, 그다음 시공 누락, 그다음에 감리 미스 이런 것들이 다 발견이 됐는데 8월 9일이죠. 지난주죠. 8월 9일 날 10곳이 추가 발견됐습니다. 누락이 된 데가. 그래서 사실 15곳이 아니라 25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8월 11일 날에 또 5곳이 더 발견돼 가지고 그러니까 종전에 조사했던 거에서도 5개 더 발견되고 누락된 것도 하나가 더 발견돼 가지고 이제 31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2개를 조사했는데 31개 단지에서 이런 에러가 발생했다는 거기 때문에 웬만한 수준의 그런 하자율이 아니라 거의 3분의 1, 세 채 중에 한 채는 기본적으로 설계 미스, 시공 미스, 감리 미스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누락된 부분은 LH가 직접 관리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제 완전 난리가 나게 된 거죠.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화를 냈습니다. 수많은 인력과 행정력을 들어가면서 하고 있는 작업 전체 현황이랑 그동안 누적된 결과에 대해서 현황판조차 취합이 안 되는 LH 이러고도 존립할 근거가 있습니까? 자정 기능이 빠진 LH를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좀 날선 발언을 했고요. 그래서 LH 사태가 심각해지니까 그 상임이사 중에 한 명이 이한준 LH 사장이랑 상임 감사를 제외한 5명 전부 사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임원진이 철근 누락된 아파트가 5곳도 있었는데 그 보강공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경미하다고 판단해서 보고하지 않았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철근이 빠졌는데 그거를 다 기둥 신설하고
이건 저도 썼던 방법인데 기둥을 새로 옆에 지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슬라브를 보강을 하고 상부를 보강하고 이런 판을 써가지고 보강을 했기 때문에 빠졌다고 했는데 처음에 이런 게 누락이 됐었다는 그런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질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이후로 뭐 소위 이권 나눠먹기 시작해서부터 이권 카르텔 얘기로 쭉쭉쭉 퍼지고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21대 국회 출범하던 그때가 기억나는데 2020년에 국회 출입을 했는데 그때 출입을 하는데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카메라가 진짜 한 30대가 와 있어가지고 전 저를 찍으러 온 줄 알고 아니 내가 국회를 들어와서 나를 찍으러 오셨나 이러면서 잠깐 착각을 했는데 거기에 막 그 당시에도 국토부 장관이 이렇게 쭈르륵 들어가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뭘 했냐면은 LH가 아시겠지만 2019년 20년쯤인가요? 그게 있었어요. LH가 토지 비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부 직원이 막 부동산 투자를 막 하는 그런 비리가 있어가지고 이게 언론에서 LH를 해체해야 된다. 막 이런 여러 가지 대책들을 발표하는 LH가 자기네 혁신 대책을 국토위에 발표하는 자료였었는데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업데이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달라진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LH는 여전히 아주 그냥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토지를 하는 사람이 주택 쪽에 와가지고 일을 하고 이러면서 전문성이 없는 쪽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들이 발생을 한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요즘 나오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두 개를 그냥 L과 H로 쪼개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토지는 토지를 주로 하고 시행사업을 위주로 하고 주택은 주택사업을 위주로 하고 공공주택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조금 나누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땅도 지으면서 주택개발도 같이 하다 보니까 서로 내부 정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토지 어디 개발된다더라 하면은 그 정보 가지고 선행매매 할 수가 있고 내부 정보 활용 매매 할 수가 있잖아요. 이 컴플라이언스도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 게 이미 2020년에 드러났는데 여기는 진짜 쪼개서 기능을 나누는 것이 나은 것 같습니다. 회사가 달라야 그래도 정보가 조금 덜 알려지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그렇게 한다 그래도 저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국민들이 원하니까 아니 원희룡 장관이 존립 근거가 있냐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이거에 그냥 부창부수 맞춰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정도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도권 청약 경쟁률인데 수도권 청약 경쟁률 이게 연초에는 안 좋았지만 지금 작년 4분기에는 3.4대 1이었는데 수도권이 지금 현재는 23년 2분기 3분기는 17대 1까지 거의 5배 올라왔습니다. 평균 17대 1로 올라왔고요. 제가 작년 말에 그 분양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작년 9월, 11월, 그 다음에 올해 1.3 대책까지 해서 여러 가지 분양 규제를 완화하고 이런 지역 규제도 완화하는 정책들을 연속해서 냈잖아요. 그 과정에서 청약은 확실히 살아났습니다. 특히 서울 수도권 청약이 살아났고요. 막 100대 1, 막 300대 1 이런 것도 생겼기 때문에 평균 경쟁률 17대 1 이렇게 좋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지방 같은 경우는 여전히 청약 시장이 좋지 못하고 그래서 청약을 제때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분양을 이연하는 단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양극화가 되고 있죠. 이렇게 수도권 살리기를 했고 지방은 좀 안 좋아진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정부 정책의 결과인데 계속해서 좀 보면은 전국 분기별 청약 경쟁률이랑 이렇게 마감 현황을 봤을 때 과거에는 평균 청약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았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작년 하반기에 정말 청약 완전 얼어붙는 그런 빙하기까지 갔다가 지금 서서히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추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17대 1 정도 나오게 되면 이건 전국이지만 수도권 17대 1이 나오게 되면은 그거는 진짜 청약이 화랑세라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수도권 청약 화랑세로 진입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3040 영끌도 규환을 했어요. 일단은 그 2023년에 보면은 올 상반기에 생애 최초 주택을 매수한 사람이 19만 8천 명인데 이게 전체 그 주택을 매입한 사람의 절반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2010년대 이후에 어쨌든 최대치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그러니까 올해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아마도 제가 데리고 있었던 그런 후배 직원들도 올해 상반기에 집을 샀던 사람이 제가 2명이나 되는 걸 보면은 제 주변에도 있을 정도면 확실히 집을 사는 사람이 많은 것 같고 연령대는 다 30대 이하, 그러니까 39세 이하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집을 사고 있고요.
그리고 상봉 40대까지 하면은 올해 생애 최초가 가장 많지만 60% 넘어가니까 정말 열심히 샀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들이 주택을 살 수 있었던 가장 큰 동력 중에 하나가 올해는 특례보금자리 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주택을 매수할 때 특례보금자리 론을 써가지고 집을 사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정말 실수요라고 할 수 있는 첫 집을 특례론을 써서 주택을 매수하는 이런 게 올해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막 투자적으로 엄청나게 막 투기적인 수요가 붙어서 올라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원래 주택을 사기에는 좀 더 기다려야 되거나 소득을 좀 더 모아야 되거나 그래야 되는 거를 굉장히 우호적인 조건으로 올해 소득도 안 보면서 대출을 완전히 특례 상품 44조 열어주다 보니까 올해는 한시적인 그런 굉장히 매수 적기, 매수에 도움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돌아갔었던 거고요. 그로 인해서 실수요자들이 그냥 끌고 올라가니까 반등세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끝났을 때, 올해 한 9월, 10월 되면 이렇게 끝나갈 것 같은데 90월 돼서 이 프로그램이 끝났을 때 그때는 주택을 처음으로 사야 되는 그런 주체들이 지금 집을 다 사버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수요에 공백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그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집을 산 사람이 많으니까 주택 가격이 우상향하면은 집을 산 쪽에서는 마음이 더 좋아지고 할 텐데, 저 같은 사람은 계속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없어지면은 수요가 위축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는 뭐 인기가 없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특례론이 한 달에 3조씩 이제 먹어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 주담대 증가액은 지난달에만 잠깐 좋았었지만 일반적으로는 지금은 다 거의 특례론 빨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그 하단이 좀 올라갔고 상단도 거의 7%에 붙어 있는데, 물론 카카오뱅크나 이런 데서도 주택담보대출을 출시를 하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대출 신청을 주담대를 받는 게 되게 쉬워지긴 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시장금리 상승을 반영해서 살짝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특례보금자리론도 지금 너무 신청이 많다 보니까 금리를 조금 올린다고 하죠. 그래서 요거가 조금 있고요. 은행에서도 작년에 DSR 때문에 가게가 돈을 더 못 빌리는 그런 환경이 되다 보니까는 이게 은행도 머리를 썼습니다. 뭐냐면 30년 만기가 아니고 50년 만기 주담대를 만들었습니다. 이 원리금 상환이 가령 뭐 4억 원을 빌려서 집을 사는데 30년 만기를 할 필요가 없이 50년 만기를 하면은 매년 원리금액이 더 감소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50년짜리를 만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50년이 잘 팔리고 있습니다. 출시하자마자 어쨌든 많이 나가요. 그래서 당장의 DSR 규제를 만기를 늘리면서 이걸 해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달 만에 1조 원이 넘는 그런 대출 증가가 있었습니다. 이게 보통 때는 월에 10조 빌리기 때문에 이렇게 큰 뭐는 아닌데요. 모기지는 주택담보대출은 한 달에 4조 정도 빌리면 많이 빌리는 거거든요. 근데 요 50년 만기 상품에서만 1조 원 이상 빌렸기 때문에 이 상품이 굉장히 인기 있는 상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현재의 그 모기지는 특례론이 또 몇 조를 깔아주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은행 상품은 몇 개 안 되는데, 은행 상품은 대개 이쪽에서 나오고 있다는 걸 하면은 이 상품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부가 의도한 거기도 하거든요. 초장기 모기지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초장기 모기지 50년짜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쭉 돌릴 생각이야 라고 했는데요. 5억 원 대출을 월 상환 220만 원, 이게 40년 만기일 때 200만 원인데 50년 만기하면 206만 원으로 좀 내려가거든요. 그리고 제가 17년도에 우리 집 살 때는 25년 만기로 그 하나은행에서 빌렸는데 요즘 50년 만기라고 하니까 진짜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낮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아서 이거를 만 34세로 상품 가입 연령을 제한하려고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나이가 50세이신 분이 50년 만기를 받으면 100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참 안 되고 34세로 제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있잖아요. 이게 주담대 상품을 그 취급하고 대출 통계를 보다 보면은 우리나라 주담대가 지금 한 1000조 정도 되고 가계대출 전체는 2000조 원 정도 되잖아요. 근데 주담대 그 1000조라는 거에서 그 1000조의 80%는 직전 4년 이상, 그러니까 4년 이내에 한 4, 5년 이내에 신규로 만든 게 일반적이고, 그러니까 20년 전부터 받았던 주담대를 지금까지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주택을 팔면서 종전주담대를 상환하고 신규 주담대를 만들면서 끌고 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주담대는 한 4, 5년 전에 대부분 80%가 그때 만들었던 거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 드리는 게
그러니까 주담대액이 과거에 있었던 그 낮은 액수가 아니라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50년까지 끌고 간다고 생각하면은 아우 이건 뭐 어마어마한 거네요. 그 다음에 혼인신고 관련해서 좀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얘기들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신혼부부들이 주택대출 받을 때 그 소득에 따라서 디딤돌이랑 버팀목 같은 거를 조금 받는데요. 디딤돌과 버팀목의 상한 그 소득을 조금 높여준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열어준 부분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결혼해서 부부 합산소득 때문에 합산소득의 기준이 너무 낮아서 이런 걸 신청 못하는 케이스가 많아서 지금은 결혼을 하고 이제 그러니까 위장 미혼이라고나 할까? 실제로는 결혼을 했지만 실질 사실혼이지만 혼인신고를 안 하는 위장 미혼 사례가 많은데 이걸 약간 열어줬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버팀목이나 디딤돌 같은 거는 이제 정책금융이라 하거든요. 이거는 시중은행 관련한 주담대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정책금융이고 이건 주거복지입니다. 그 주거복지의 끝판이 그 주거를 직접 지원하는 건데 이게 공공임대 사업이 되는 거고요. 공공임대주택을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공공의 부담은 제일 크기 때문에 그보다 부담이 낮은 레벨이 주거료를 지원하거나 주거 구입을 저리로 지원하면서 금융 주거 복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금융 주거 복지 대상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젊은 나이에 소득이 엄청나게 높으신 분들이 디딤돌이랑 버팀목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이 돼요. 저도 디딤돌이랑 버팀목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소득이 엄청 높아서 그 디딤돌이나 버팀목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도 그거를 부러워해가지고, 그거를 막 이런 주거 복지에 질투를 하는 경우, 이렇게 질투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소득이 낮으니까 이런 주거 복지가 있는 거지, 소득이 높은 사람한테 그런 걸, 그러니까 이건 보편적인 주거는 아닌 거예요. 주거가, 결국에는 아무리 해도 임차고 자가가 있다면은 소득이 높은 쪽에서는 자가 구입을 취득하게 되고, 그리고 소득이 디딤돌과 버팀목을 쓰더라도 이게 막 어마어마하게 그런 고가주택을 사는 게 아니라 평균가액 이하의 주택들을 사게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아주 연소득이 높으신 그런 그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 소득이 높으니까 저런 걸 받지 않아도 되는 거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너무 아쉽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얘기가 나왔는데 서울과 지방 청약시장 양극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청약 경쟁률이 평균 100대 1이 나왔습니다. 뭐 진짜 어마어마했고요. 미달률이 0%. 전국으로는 미달률이 15%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청약 경쟁률은 잘 나오지만 지금 미달률은 꽤 높게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경쟁률이 100대 1 나왔고요. 6월 달엔 120대 1. 와우, 이게 뭐 진짜 어마어마하네. 그리고 지금 청약 최저 가점이 서울에서는 52점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요즘 4인 가족 만점이 69점이잖아요. 69점이신 분들이 진짜 막 어마어마하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있을 이런 청약들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경쟁률이 높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용산 호반 서밋 에디션, 이거는 저희가 다루지 않았지만 엄청났고요. 롯데캐슬 리스트폴은 저희 채널에서도 다뤘고 네프콘에 글도 올렸는데 이것도 평균 98대 1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잘 나왔고, 부산 금정구나 일도이동, 제주도인데 이런 데는 경쟁률이 엄청 저조하게 나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약시장은 양극화되어 있죠. 그래서 지방에서는 공사 중단을 하고 있는 단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 주택 인허가를 받았는데 실제 착공은 9만 정도만 했기 때문에 인허가를 하고 나서 실제 착공까지 안 한 그런 단지들이 전체 인허가 단지의 절반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인허가 중에서는 그 사업시행가를 받으면 이것도 인허가로 계산하기 때문에 정비사업도 해당이 되지만은 정비사업이 별로 없다는 거를 고려했을 때 인허가 받고 착공 못하는 그런 단지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허가 물량도 줄어들고 있지만 착공 물량은 훨씬 더 줄어들고 있고, 착공 물량 줄어들고 있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죠. 분양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분양을 하면은 미분양 날 것 같으니까 분양을 못하고 인허가만 받아서 그냥 3년 정도 인터벌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어떻게든 시장이 좀 살아났으면 그런 마음으로 이제 공사를 못하고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뉴스인데요. 이거는 또 저희 고향 제주에서 국민평균 12억. 이게 진짜 이거 뭐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가 이제 남영고등학교라고 있지 않습니까? 참고로 제주도 신제주가 여기 서울로 비교하면은 그러니까 신제주는 그 90년대 1기 신도시 지어질 때 건설된 신시가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광주나 대구나
서울이나 뭐 일기 신도시 수도권 다 있잖아요. 제주도도 제주시가 있는데 새로 시가지를 만들어서 이거를 제주도 사람들은 신제주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이제 제주시 노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제주를 만들면서 학교도 만들어서 제가 여기 요 남녀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제가 남녀고 9회 졸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새로 지어진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새로 지어진 학교의 학력이 당시에 막 엄청나게 높을 수가 없고 제주도는 뭐 1고랑 5형 고등학교 이런 데가 유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당시에는 신도시에 이 학교를 가면은 중학교 때 좀 공부를 잘했던 쪽에서는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막, 난 1고나 5고 가야 되는데 왜 신도시에 있는 학교를 보내십니까? 해서 막 난리가 났었던 것 같고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뺑뺑이를 돌려서 갔는데 여기가 나와가지고 제주시에서 신제주까지 어떻게 가냐 하면서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여기는 관광 특구다 보니까 아침에 고등학교 때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 주변에 호텔들이 호텔들이 엄청나게 질비해 있었거든요. 그냥 호텔이랑 술집들이 많다 보니까 아침에 버스 타고 가면은 막 벌거벗은 사람들이 막 길거리에 누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대체 뭐 하는 동네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학교를 다녔습니다. 나중에 어른 되고 보니까 여기가 관광 특구고 현재는 굉장히 발전이 잘 됐고요. 여기 신제주 로타리를 중심으로 노형 로타리를 중심으로 이제 여기가 5차선 대도로인데 여기 로타리가 있고 여기에 있는 그런 일부 아파트들이 굉장히 고가인 아파트들이죠. 근데 이 학교 옆에 여기에 단지에 지금 11억 5천에 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영동만 비싸고 다른 동네에 이제 있는 신제주 아파트들은 4, 5억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에 분양이 될까? 잘 모르겠습니다. 가끔 보면은 여기 수도권에 있는 시행사들 중에서 제주도에 있는 주택을 이렇게 공급을 생각을 할 때 그냥 서울에 있는 가격이랑 베이스를 맞춰가지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재작년에도 그 호반에서 분양을 하는 단지가 엄청나게 높은 고분양가였거든요. 근데 경쟁률은 뭐 잘 나왔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그 이후에 마피로 전환했기 때문에 굉장히 저조한데 경쟁뿐만 아니라 실제 분양 계약까지 보면은 여긴 제가 썼는데 제주도 분양 가격을 보면은 약간 정신 나갔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될 수도 있죠. 잘 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그런 수요가 있겠느냐?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전세 리스크 또 한은에서 또 약간 다루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전세 지수가 올해 들어서 소폭 반등했는데 주간으로 전세 지수는 반등을 했는데 사실 전세가 실거래 전세 지수는 올해 이미 어느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매매가가 반등한 만큼 전세도 반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역전세에 대한 그런 리스크가 조금 줄어들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은에서 좀 얼마 전에 자료를 조금 냈는데 이거는 이제 잠실 쪽에 있는 전세 가격 헬리오시티나 파크리오 이런 게 전세가 좀 올랐다는 얘기고요. 한은에서도 자료를 냈는데 이런 내용들을 조금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부실 규모가 아주 크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한은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채를 많이 지는 고위험 가구가 23년 3분기 때 막 이렇게 5% 넘어가고 있는데 이 5% 가구는 그러니까 자기 자산 전체가 빚인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한 20억 갖고 있는데 20억 전체가 빚인 경우, 이런 경우가 거의 5% 된다는 건데 이건 사실상 거의 디폴트죠. 이런 가구들 비중이 올라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 가격 하락이나 임대차라 이렇게 쭈쭈 계산해 보면은 자금이 부족해 보일 것 같다고 생각되는 그 퍼센티지가 4에서 7% 내외이기 때문에 전세가에 대해서 이 정도는 감당 가능할 것 같다. 또 차입을 하도록 지금 역전세 론을 열어줬잖아요. 역전세 론 때문에 이렇게 커버 가능한 계층이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요만큼 하락했을 때는 이 정도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전세 위기가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역전세 위기가 그러니까 역전세는 지금 벌써 8월이긴 하지만 11월, 12월 이렇게 4분기부터 시작해서 좀 피크가 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만한 그런 구성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4분기를 그렇게 너무 낙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위기가 커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거는 이런 금융기관 차입이 가능하도록 특례 역전세론을 만들어준 거, 이런 거가 확실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다고 지금 한은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위기가 결국에는 올해가 아니라 2년 되도록 만드는 거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바라보는 기준만 다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도부가 그래서 자본금 증액을 주도부가 전세보증 관련해서 부담을 요즘 많이 느끼고 있다 보니까 자기 자본의 60배를 자기 자본의 70배까지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법 개정이 될 예정이고요. 주도부의 보증 총액 한도가 인상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 주도부는
보시면은 이미 자기 자본의 약 60배 거의 도달해 있기 때문에 70배까지 가야 되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한 전세 보증 금액이 108조 원 정도 되거든요. 전체 전세의 약 10% 정도를 주도부가 보증을 하고 있어요. 근데 현재 전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증보험 가입하는 추세가 늘어난다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내년에 벌써 70배를 넘어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이거는 그냥 계속해서 그 보증 한도를 올리거나 자기 자본을 증액해야 되거나 그렇게 해야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한은의 그 자료를 하나 좀 보고 한은의 자료를 하나 보면은요. 요거를 잠시만요. 제가 한은의 자료를 좀 재밌는 게 있어가지고 하나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랑 주택금융공사, 주도보, 주금공 이런 데가 있고 각각 일정액을 이렇게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증과 관련해 가지고 제일 보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전세 관련해서 보증을 하잖아요. 근데 전세금 반환 보증이라고 해서 지금 108조 원 정도 하고 있고 전세 대출, 은행이 전세 대출 내주는 거에 대해서 주도보가 여기 주도보만 보면은 135조 정도 하고 있거든요. 이건 공적 금융기관에서. 그래서 여기 108조 원 정도의 이제 보증을 서고 있고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도 58조 보증 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세 보증이 17, 18, 19, 20, 21, 22 올라오는 거 보면은 여기 정말 얼마 안 되다가 주택도시보증 가입이 훅훅 늘기 시작해서 지금 108조까지 늘었는데 23년은 올해는 역대로 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부실의 규모를 보면은 금액이 커지니까 부실이 커지는 건 맞는데 중요한 건 퍼센티지인데요. 보시면은 평균적으로 0.25% 이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0.25%, 그 다음에 이렇게 2% 이렇게 그 대손율이 있어요. 자산 성격 5개에 따라가지고 뭐 고정이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 1.6조 원의 부실이 발생을 하면서 0.26%로 거의 더블이 났는데 작년이 이제 전세 관련한 그런 빌라 전세 사기 사건 이런 게 있어가지고 문제가 좀 됐었던 그런 해고요. 올해도 이런 것들이 금액이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다 보니까 부실 관리가 조금 돼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시중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전세보증 제도가 아주 부실화가 됐냐?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조 넘는 손실이 나오긴 했지만 금액이 커서 그런 거고 아직까지는 대출 관련 부실 규모가 좀 크지 않은 것 같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고요. 중요한 거는 주도부가 이렇게 보증을 계속해서 규모를 늘려나가야 되는 건데 내년은 이제 70배가 아니라 진짜 80배 이렇게 쭉쭉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해서 증액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다 우리 도인데 집주인 대신 갚아주는 전세보증금이 올해 상반기만 1조 원을 넘기 때문에 전세보증 사고가 폭증하고 있는 것 같고 결국 23년 말, 24년 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증자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주도부에. 이게 어쨌든 적은 돈이 아니어서 전세보증보험 대입변제 추이가 상반기에만 1조 3천억 많이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올해는 그러면은 거의 작년보다 훨씬 많다는 거잖아요. 휴. 네. 마지막인데 잠실주공 아파트인데요. 잠실주공 아파트는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다음에 잠실주공 5단지로 중층 아파트로 건설된 나름 고급 아파트고 단지 처음 건설되고 났을 때 뭐 수영장도 있었고 유명했습니다. 지금은 2000년대 초반에 저희가 재건축 영업할 때 여기는 그때 재건축을 못했고 잠실 나머지 엘리트레 이런 것만 재건축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조합 설립 인가까지 끝났고 그리고 50층으로 사업 시행인가를 받아서 그 진행을 할 예정인데 여기가 신통기획이 되면서 70층으로 지금 정비 계획을 다시 변경 사업 계획을 또 올릴 생각인가 봐요. 그래서 신통기획으로 70층으로 올리면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70층 재건축을 위해서 다시 한번 입찰 공고를 그렇게 낸 상태라고 하고요. 다만 이게 다른 뉴스들 보면은 이런 신통기획의 경우에는 소유주의 10%의 반대가 나오면은 이 신통기획이 철회될 수가 있어서 이게 되게 신통기획 독소조항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치만은 여기 조합원들 중에서 일부는 반대하겠지만 자기네 아파트를 70층까지 올린다고 하는데 반대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높은 층으로 재건축이 된다는 거를 옆에는 다 35층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확실히 잠주 5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시장 바뀔 때마다 누구는 70층, 누구는 뭐 35층 이렇게 계속 하는 걸 보면은 어떤 재건축이나 이런 걸 할 때 그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크게 바뀔 수 없는 어떤 여러 가지 그 원칙들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스트리밍은 이 정도로 하겠고요. 한 주간의 주요한 뉴스를 담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부심 채널에서는 그 네프콘에 있는 내용들을 유튜브 영상화 작업하는 거를 이렇게 스트리밍으로 보내고 있는데
좀 자세한 텍스트를 보고 싶다면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구독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구독 안 하시더라도 저희 채부심 채널 구독자분들이 또 엄청 소중하니까 이제 이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영상화 작업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분석왕이라던가 또 기타 중요한 뉴스라고 생각하면은 제가 별도로 또 컨텐츠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업로드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채널 지속해서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